할머니 맛있다. 그래, 많이 먹어. 빨리 나아야지. 전날 밤부터 손질했습니다. 전복을 다듬고 당근을 잘게 썰고 이른 버스를 타고 의정부까지 달려왔습니다. 아픈 손자를 위해서였습니다. 1시간을 저어가며 끓인 전복죽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맛있다고 했습니다. 복순 씨는 그제야 며느리 쪽을 바라봤습니다. 세영아, 죽 맛은 좀 어때? 민준이 잘 먹었어? 네. 단 한마디였습니다. 네. 그리고 며느리는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복순 씨는 혼자 부엌에 서서 냄비를 바라봤습니다. 전날 밤부터 준비한 전복죽이었는데 이게 벌써 몇 번째인지도 몰랐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그 한마디를 들을 수 있는 걸까요? 32년을 바쳤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오르내리고 밥을 짓고 죽을 끓이고 그 모든 것이 며느리에게는 그냥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들마저 이해해주라는 말만 돌아왔을 때 복순 씨는 처음으로 혼자 울었습니다. 도대체 복순 씨에게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서울 노원구의 오래된 아파트. 박복순 씨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오른쪽 무릎이 알려옵니다. 지난 겨울부터였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려서 이제는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아도 됐습니다. 새벽에 훌쩍 일어나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3가지씩 차려도 몸이 가뿐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순 씨는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갑니다. 냉장고를 열면 어제 끓여놓은 된장찌개가 있습니다. 밥은 아직 반 공기 남아 있습니다. 굳이 새로 차릴 것도 없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니까요. 작은 밥그릇 하나, 찌개 뚝배기 하나, 식탁 위에 올려놓고 마주보는 빈 의자. 복순 씨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잠깐 그 의자를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항상 누군가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남편이 앉아있던 자리, 아들이 앉아있던 자리.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핸드폰은 울리지 않습니다. 아들 이정호 씨는 경기도 의정부에 살고 있습니다. 차로 1시간 거리입니다.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연락이 오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명절 때 아니면 복순 씨가 먼저 전화를 걸 때 그게 전부입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복순 씨는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 2개. 이걸 설거지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금방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거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내다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할머니 몇 분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복순 씨는 그쪽을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돌립니다. 저분들처럼 나가서 이야기를 나눌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오전이 지나갑니다. 점심은 라면 하나로 때웁니다. 끓여놓고 먹다 보면 반도 못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딱히 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입맛이 없습니다. 복순 씨는 텔레비전을 켜놓고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화면을 보는 건지 그냥 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 모를 상태로 그렇게 오후가 지나갑니다. 저녁이 되면 복순 씨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그냥 대충 때울 수가 없습니다. 평생 밥을 지어온 사람이라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쌀을 씻고 국거리를 다듬고 반찬 하나를 더 만듭니다.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 밥을 짓고 있는 걸까? 혼자서 먹을 밥을 왜 이렇게 공들여 짓고 있는 걸까? 복순 씨는 그 생각을 도로 접어버립니다. 생각하다 보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니까요. 그날 저녁 아들 정호 씨에게서 문자 하나가 옵니다. 엄마 잘 지내지? 고작 5글자입니다. 복순 씨는 한참 그 문자를 바라보다가 답을 씁니다. 응, 잘 지내.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잘 지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쓰는 것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루가 복순 씨에게 언제부터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린 걸까요? 어쩌면 그 시작은 3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복순 씨가 며느리 김세영 씨를 처음 본 것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었습니다. 아들 정호 씨가 데려왔을 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그게 오히려 차분해 보였습니다. 복순 씨는 그날 저녁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챙겨줘야겠다. 아들이 데려온 사람이니까 잘 대해줘야겠다고.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은 의정부 쪽에 마련됐습니다. 복순 씨는 처음엔 한 달에 2번씩 올라갔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적이 없었습니다. 된장은 직접 담근 것, 고추장도 가져갔습니다. 김치는 2포기씩 담가서 들고 갔습니다. 무거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 안 가져오셔도 되는데. 세영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싫다는 것인지 고맙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복순 씨는 그냥 웃었습니다. 세영 씨가 처자일을 낳았을 때 복순 씨는 아예 의정부로 올라가서 2달을 지냈습니다. 산후조리를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밥을 해주고 아이를 봐주고 산모가 푹 쉴 수 있게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새벽에 아이가 울면 복순 씨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세영 씨가 자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2달이 지나 서울 집으로 내려오는 날 복순 씨는 세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세영아,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해. 내가 올게. 세영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도 복순 씨는 자주 올라갔습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버스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명절 준비는 물론이었습니다. 추석이면 보름 전부터 전 재료를 사다 날랐고 설날이면 며칠씩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에는 세영 씨가 허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복순 씨는 일주일을 올라가 있으면서 청소며 설거지며 빨래까지 다 했습니다. 그때도 세영 씨는 특별한 말이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주 가끔 정말 드물게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복순 씨는 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 같았습니다. 복순 씨는 그게 마음에 걸렸지만 아들 눈치가 보여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12년이 흘렀습니다. 복순 씨가 며느리를 위해 쏟아부은 시간들을 하나씩 세어보면 아마 1년치가 넘을 것입니다. 버스를 타고 의정부로 올라간 횟수만 해도 수백 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돌아오는 건 항상 침묵이었습니다. 복순 씨는 그 침묵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더 싫었던 것은 자신이 그 침묵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는 고맙다는 말을 기대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일이 생겼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으면 상처도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려 할수록 오히려 그 말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포기하려 할수록 더 원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복순 씨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은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아들 정호 씨의 생일날이었습니다. 복순 씨는 이틀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미역을 불려놓고 고기를 사다 양념해놓고 정호 씨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갈비찜도 만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의정부로 올라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세영 씨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복순 씨는 가져온 찬거리를 부엌에 내려놓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혼자 점심을 차렸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갈비찜을 꺼내 냄비에 올려 데웠습니다. 정호 씨는 낮에 잠깐 나갔다가 밥 먹을 시간에 맞춰 들어왔습니다. 셋이 함께 밥을 먹는 동안 세영 씨는 별말이 없었습니다. 정호 씨가 맛있다, 엄마 했고 세영 씨는 그냥 먹었습니다. 밥이 끝나고 복순 씨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세영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언가를 꺼내러 온 것 같았습니다. 복순 씨는 그때 무심코 물었습니다. 세영아, 오늘 갈비찜 괜찮았어? 입맛에 맞았어? 세영 씨가 냉장고 문을 열면서 짧게 말했습니다. 그냥 먹을 만했어요. 복순 씨는 그 말에 아무 대꾸를 못했습니다. 그냥 먹을 만했다. 이틀을 준비한 갈비찜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2시간 가까이 걸려서 온 날이었습니다. 복순 씨는 설거지를 마저 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넘어가자. 아들 생일날이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그런데 세영 씨가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들고 나가려다가 돌아서며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저희 집 오실 때 미리 연락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오시면 저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복순 씨는 손을 멈췄습니다. 아, 그래. 미리 연락할게. 세영 씨가 나가고 난 뒤 복순 씨는 한참 동안 수도꼭지를 잠근 채 서 있었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복순 씨는 알 것 같았습니다. 반갑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복순 씨는 노원구 문화센터에 갔다가 오래전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물었습니다. 박 여사, 요즘 며느리랑 잘 지내요? 얼굴이 좀 그래 보여서. 복순 씨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그냥저냥요. 워낙 바쁜 애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며느리에게 무엇을 기대한 걸까? 고맙다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 과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 걸까요? 아니면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바라는 것이 처음부터 복순 씨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걸까요? 아들 정호 씨에게 말을 꺼낸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복순 씨는 혼자 끙끙 앓다가 이대로 두었다간 마음이 너무 상할 것 같아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호야, 엄마 잠깐 할 말이 있어. 응, 말해. 전화기 너머로 정호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쁜 것 같은 느낌이 났지만 복순 씨는 용기를 내서 말을 이었습니다. 내 생일날 있잖아. 엄마가 이틀을 준비해서 갔는데 세영이가 그냥 먹을 만했다고 하더라. 그리고 앞으로 올 때 미리 연락하라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세영이 성격이 원래 표현을 잘 못하잖아. 복순 씨는 그 말이 돌아오길 기다렸던 것처럼 바로 받아쳤습니다. 정호야, 엄마가 지금 세영이 성격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12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어.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 진심으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세영이 나름대로 힘든 거 있어.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는 게 쉽지 않거든. 그냥 조금 이해해줘. 복순 씨는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이해해줘. 복순 씨가 12년 동안 해온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해해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 참는 것, 그 모든 것을 해왔는데 지금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이 그거였습니다. 정호야. 응. 엄마가 이해를 못해서 이러는 게 아니야. 엄마는 그냥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어.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정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상처받지 마. 세영이가 그런 걸 표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게 다였습니다. 그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정호 씨는 잠깐 있다가 일 있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순 씨는 전화가 끊긴 핸드폰을 한참 동안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세영 씨가 원래 표현이 서툰 사람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게 나쁜 의도에서 나온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복순 씨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공허함이었습니다. 나는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그냥 당연한 사람인 거구나. 있으면 당연하고 없어도 딱히 아쉽지 않은 사람. 그날 밤 복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다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은 복순 씨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잘 먹었다고, 덕분에 잘 살고 있다고. 별것 아닌 그 말들이 지금은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지금 이 집에는 없었습니다. 복순 씨가 그 일을 마음속에 묻어두고 지낸 지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세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드문 일이었습니다. 세영 씨가 먼저 전화를 거는 일은 1년에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어머니, 저번 주에 아이가 많이 아팠어요. 지금은 괜찮아졌는데 혹시 이번 주말에 오실 수 있으세요? 복순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지난번 일이 아직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갈비찜 이야기도 미리 연락하라는 말도 아들과의 전화도 그 모든 것이 가슴 어딘가에 아직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복순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 갈게. 토요일 아침 복순 씨는 이른 버스를 탔습니다. 아이가 아팠다고 하니까 먹기 좋은 걸 챙겨가야겠다 싶어서 전날 밤부터 죽 재료를 손질해 뒀습니다. 전복죽을 끓이기 좋게 전복을 사서 손질해 놓고 당근이랑 애호박도 잘게 썰어 비닐에 넣어 놓았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를 탔습니다. 의정부 집에 도착하자 세영 씨는 소파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복순 씨는 괜찮다고 스스로 다독이면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져온 재료로 전복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불리고 전복을 참기름에 볶고 물을 붓고 천천히 저어가며 끓였습니다. 1시간 가까이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냄새를 맡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야? 민준이 많이 아팠다고 해서 할머니가 죽 끓여왔어. 몸에 좋은 거야. 민준이가 와하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복순 씨는 마음이 잠깐 따뜻해졌습니다. 죽이 다 됐을 때 세영 씨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다 됐어요? 응, 다 됐어. 민준이 좀 줘봐. 세영 씨는 그릇을 꺼내 죽을 덜어갔습니다. 민준이 앞에 놓아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순 씨는 부엌 정리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별 기대를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엔 한마디쯤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전복죽을 끓여왔으니까, 전날 밤부터 준비한 거니까 민준이가 맛있다 했습니다. 세영 씨는 자기 그릇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복순 씨는 혼자 부엌에 서서 남은 죽을 냄비째로 바라봤습니다.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맛있다는 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복순 씨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세영 씨에게 복순 씨는 처음부터 그냥 당연히 해주는 사람이었던 것 아닐까요? 고마움을 느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응당받아야 할 것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온 것은 아닐까요? 그날 저녁 늦게 서울로 내려오는 버스 안에서 복순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속도로 가로등이 하나씩 뒤로 지나갔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옆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순 씨는 핸드폰을 꺼내 정호 씨에게 문자를 쓰려다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또 불평처럼 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또 이해해주라는 말이 돌아올까봐 겁났습니다. 복순 씨는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복순 씨는 조용히 앉아 오래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12년을 되짚어봤습니다. 처음 며느리가 들어오던 날, 산후조리를 도와주던 2달,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일주일을 올라가 있던 여름, 명절 때마다 보름 전부터 준비하던 것들, 무거운 된장 항아리를 버스에 싣고 다니던 일, 그 모든 것을 복순 씨는 아까워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해서 했습니다. 가족이니까 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했으면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세영 씨에게는 당연한 일로 처리되어 온 것 같았습니다.
복순 씨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정호 씨가 어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복순 씨가 아이를 업고 찍은 사진, 남편이 찍어준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무거워서 허리가 아프다고 했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무거운 거 당연하지. 우리 집 보물이잖아. 그 말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보물이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복순 씨는 사진을 천천히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걸까? 그 말을 뱉고 나서야 복순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로 울면 안 된다고 자신에게 계속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랍 앞에 서서 복순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조용히. 이웃에게도 말 못하고 아들에게도 온전히 말하지 못한 것들이 그날 밤 복순 씨 혼자만의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복순 씨는 겨우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올라가지 말자. 연락이 와도 핑계를 대자. 더 이상 상처받지 말자. 그 결심이 아침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그 생각이 복순 씨를 버텨주었습니다. 그로부터 3주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순 씨는 그 결심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영 씨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고 정호 씨에게서도 특별한 연락은 없었습니다. 복순 씨도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정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요즘 연락이 없어?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요즘 올라오지도 않고 바빠서. 정호 씨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번에 세영이랑 있었던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복순 씨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엄마, 사실 나도 세영이한테 얘기했어. 그날 이후로. 복순 씨는 예상하지 못한 말이라 잠깐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데? 어머니한테 표현을 좀 해야 한다고. 고맙다는 말도 좀 하고 따뜻하게 대해드려야 한다고. 복순 씨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세영이가 뭐래? 정호 씨가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자기는 당연히 할 일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대. 어머니가 와서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건 알겠는데 딱히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복순 씨는 그 말을 듣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연히 할 일. 복순 씨가 버스를 타고 오고 밥을 짓고 죽을 끓이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정호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세영이가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인식이 돼 있던 거야. 내가 앞으로 잘 얘기할게. 복순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 그 말이 위로가 됐느냐고 하면 솔직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허탈했습니다.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12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았다는 것. 그게 더 슬펐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 세영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민준이랑 내려가도 될까요? 오랜만에 뵙고 싶어요. 복순 씨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세영 씨가 먼저 내려오겠다고 한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정호 씨가 얘기를 했나 봤습니다. 복순 씨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 와.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는 걸까? 진심인 걸까? 아니면 남편이 시켜서 오는 걸까? 기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됐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말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세영 씨가 민준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주차를 하고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세영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복순 씨는 한 발 물러서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 하고 달려들었습니다. 복순 씨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 온기가 좋았습니다. 셋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복순 씨는 미리 차려둔 과일을 내왔습니다. 세영 씨는 말없이 과일을 먹었습니다. 민준이는 복순 씨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뒤 정호 씨가 올라왔습니다. 넷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복순 씨가 미리 끓여둔 순대국밥이었습니다. 정호 씨가 맛있다고 했고 민준이도 잘 먹었습니다. 세영 씨는 조용히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정호 씨가 민준이를 데리고 잠깐 산책을 나갔습니다. 거실에 복순 씨와 세영 씨 둘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순 씨는 차를 끓여오겠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을 올려놓고 컵을 꺼내는데 세영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할게요. 복순 씨가 손을 뻗으려는 찻잔을 세영 씨가 먼저 잡았습니다. 복순 씨는 물러섰습니다. 세영 씨가 찻잔에 차를 따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응. 세영 씨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저 그동안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마음이 상하셨는지. 복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세영 씨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오셔서 해주시는 게 원래 그런 건 줄만 알았어요. 고마워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복순 씨는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영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 말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순 씨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12년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고맙다는 말도 아닌 그냥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복순 씨는 차를 두 손으로 꼭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세영아. 네. 엄마는 너한테 뭘 특별히 바란 게 없었어. 그냥 가끔 한마디가 듣고 싶었어. 세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그럴게요.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도 없었습니다. 세영 씨가 갑자기 다정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복순 씨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호 씨 가족이 돌아간 뒤 복순 씨는 혼자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복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세영 씨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것도 알았습니다. 또 서운한 일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 말 하나가 복순 씨에게 다시 일어설 이유가 됐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불빛이 하나씩 켜져 있었습니다. 복순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사람 사이의 일이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법은 없으니까요. 늦었지만 그래도 들었으니까요. 고맙다는 말. 단 한마디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복순 씨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주변에 복순 씨 같은 분이 계신다면 오늘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